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7차시 6월 29일부터 7월 3일에 들어야 되는 3차시 강의 중 첫 번째 이제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EBS 1강 국내의 항일 민족 운동 20년대와 30년대에 국내에서 벌어졌던 이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교과서상으로는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 그 다음에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 이렇게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EBS 강의가 좀 많이 선생님 생각으로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20년대와 이제 3, 40년대의 국내의 민족 항일 운동을 좀 구분해서 이제 따로따로 다뤘는데, 이제 그 EBS 강의에서는 20, 30년대, 40년대까지의 국내의 민족 운동을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다 다뤘던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양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도 거의 한 46분 정도 되는 강의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은 고 EBS 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20년대의 항일민족운동과 그 다음에 3, 40년대의 당시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구분해서 2시간에 걸쳐서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선 선생님이 오늘은 20년대의 국내의 항일 민족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EBS 강의에서는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20년대 국내 항일운동,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농민 노동 운동, 학생 중심의 운동이라든지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항일 민족 운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두셨다면 선생님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EBS 강의에서 조금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1920년대의 민족운동이 조금 그 전의 운동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가장 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는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20년대에 3.1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 시기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독립운동은 분화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등장하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나라 독립운동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러시아 혁명 얘기를 할까라고 여러분들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20년대의 국내의 항일 민족운동은요. 민족주의자들의 운동과 또 하나는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으로 나뉩니다. 글씨 좀 이상하네요. 사회주의자들. 그것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뭐냐면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1905년도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었던 거 우리 배웠었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열강들에게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1905년도부터 러시아는 약간 혁명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요,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정치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인데 러일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1917년은 1914년부터 선생님이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3.1운동 설명하면서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러시아는 전쟁에 참전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1917년 러시아에서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로 러시아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 말하면서 쓰니까 조금 어눌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최초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이 이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 여기서 포인트는 사회주의입니다. 공화국도 중요하기는 해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왕이 없는, 더 이상 황제가 없는 국가 정치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기존의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에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는 자본과 계급과 소수의 자본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본을 소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이 되어서 다 자본가는 엄청난 돈을 축적하는데 반면 노동자는 너무너무 점점 힘들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 무슨 글자예요? 마늘 다져? 한자죠? 한자 또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쵸? 자, 이러한 것이 당시 팽배해졌었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본주의를 위시로 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제국주의인 거죠. 자본주의 이꼬르 똑같아. 제국주의는 아니야. 그쵸?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국의 이익을 이렇게 산업화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출현했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자 당시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급 해방이에요. 한마디로. 자본가, 노동자 이런 계급 없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러한 사회 국가 체제를 표방하는 것이 사회주의죠. 따라서 얘네들은 사유재산, 개인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적인 국가 체제가 수립이 되는 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사회에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아시아처럼 이렇게 많은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단순히 이것이 계급 해방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의 해방까지도 연결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시 사회주의가 막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시 중국도 그렇고 인도, 베트남 굉장히 여러 나라에 이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번져나갔던 시기가 바로 요때 1920년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놓으세요. 오늘의 주제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의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개념, 그것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국가 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 1920년대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는 그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독립운동가 이렇게 불렀지만 이때
민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민족을 우선시해서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부르고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 운동가 이렇게 약간 나누어서 그쵸? 독립운동 세력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EBS에서 배웠던 1920년대 국내 항일 민족운동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실력 양성 운동이었잖아요. 그쵸?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당시 일제에 대항하자. 애국계몽 운동의 연장선에서 그쵸? 식민지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럼 사회주의 계열이 했던 운동은 뭐냐면 얘네들은 계급 해방이잖아요. 사유재산제 부정 이런 쪽이기 때문에 당시 농민 운동, 그죠? 암태도 소작쟁이, 그 다음에 노동운동 이런 것들, 노동자 파업 같은 것들, 요러한 이런 운동 중심으로 이제 성격이 조금 달리 그쵸? 활동을 해 나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죠. 뭐 물산 장려 운동 아니면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밀립대학 뭐 설립 운동 아니면은 뭐 분화로드 운동, 농촌 계몽 운동 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운동들이 일제가 그쵸 문화 통치라고 해서 어떠한 규제를 좀 풀어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간섭하고 이간질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계속 똑같은 말 쓰려고 하네요.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타협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일명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야, 우리가 진짜 3.1운동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192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어. 이거 진짜 우리가 일제의 이러한 지배하에서 이런 식의 운동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일본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받아들이자. 그리고 타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획득해서 지금의 너무 힘든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당시 일본의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비타협하는 민족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당시 같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당시 그들이 가진 사상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생각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화가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됐고요. 그럼 사회주의자들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요 사이에요. 특히 1925년에 지난 시간에 1920년도 문화통치 시기 배우면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당시 일본은 문화통치라고 하는 이름 하에 굉장히 많은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다 면밀히 따져보면 더욱더 1910년도보다 옥죄였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1925년이 되면 일본은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해요. 치안유지법.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치안유지법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53페이지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전복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제국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처벌하려고 만든 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사유재산을 부정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한마디로 이거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민족주의자예요? 아니면 사회주의자예요? 맞아요. 이때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당시 제국주의였던 일본도 사회주의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얘네들이 너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치안유지법은 누구를 강력히 탄압하기 위한 법을 만든 거냐면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안유지법 때문에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더욱더 어떠한 독립적인 운동을 이제 펼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1924년에 당시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에서는요.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뭐냐? 국과 공이 손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은 뭐냐면 중국의 국민당을 뜻하는 거고요. 공은 공산당을 뜻하는 겁니다. 국민당은 오늘날 우리처럼 민족주의자들을 가리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공산당은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1924년 중국에서는 이렇게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둘이 서로 합작을 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들이 노선은 다르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노선이 다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손을 잡아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공공의 적은 누구냐? 바로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겠죠. 따라서 비타협적,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이때 서로 손을 잡는, 어떻게 보면 좌우가 합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1920년대 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활동으로요, 이들이 뭘 하려고 했었냐면요, 1926년에 당시 순종이 돌아가시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2의 3.1운동인 60만세 운동을 이들이 합작으로 준비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배워서 알죠? 안타깝게도 일본은 또 하나의 3.1운동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일본의 철저한 감시하에 결국에는 이 사건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성공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좌우 합작, 일제강점기 시기에 가장 큰 규모의 항일 운동단체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신간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간회가 그 결과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에 해체되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던 그런 단체인데 그 중에 하나, 이들의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1929년에 일어난 광주에서 통학하는 기차에서 우리나라 학생과 일본 학생이 맞붙었지만 결국에는 편파적으로 조사하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일제대항에서 들고 일어났던 3.1 운동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이제 항일운동이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한 그럼 제목을 한번 달아보면요. 제목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1920년대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항일 민족운동에 대해서 그 흐름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선생님께서는요, 크게 첫 번째 실력 양성운동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었고, 두 번째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농민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세 번째 1920년도의 항일 민족운동의 특징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었고, 네 번째 특징은 당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 단체인 신간회에 대해서 그것이 탄생하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흐름
선생님이 요거 지금 필기한 거는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꼭 필기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막 조그만 나무 안에 뭐가 붙어 있나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 나무이고 그것이 그 나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전체적인 1920년대의 국내의 독립운동에 어떤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정리니까 꼭 좀 필기해 두시고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민족운동이 이제 1920년도에 어떻게 분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920년도에 펼쳐졌던 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이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 여기 나와 있네요.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고요. 그죠? 세 번째는 당시 농촌을 계몽하자 라고 해서 이제 신문사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요 시기 이제 1920년도 이제 물산 장려부터 조금 선생님 설명을 하면 EBS 선생님 설명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한번 봅시다. 그래도. 자, 1920년도의 물산 장려 운동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사령이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다가 일본이 이때 뭐까지 했냐면 관세를 없애줬어요. 관세.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에 있어서 세금을 면제해줬다는 겁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특강하면서 관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까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있는 거라고 했죠. 일본이 굉장히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보냈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물건하고 그 물건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쵸? 우리가 그 물건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선으로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세라고 했는데, 이때 일본이, 당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관세를 면제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와 당시 일본이 같은 선에서 출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불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물산 장려, 우리나라의 물건을 쓰자,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 물건을 써야 된다. 그러한 취지의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된 겁니다.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옛날이라서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쵸? 광목은 태극성.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팔기나 사기나 이왕이면 조선 사람 조선 광목.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광목을 우리가 사자, 쓰자 이런 것에 대한 그쵸? 광고하는 그런 문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우리는 만재 물품을 만들자. 우리의 원료 자본 기술로. 이러한 물산 장려를 촉구하는 그러한 광고의 내용들이고요.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당시 일본의 우민화,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죠. 일명.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초등교육만 시키고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만을 가르치는 고등교육을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만 내면 우리가 밀립대학, 백성들이 만든 대학을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운동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고요. 농촌계몽 운동입니다. 조선일보는 구호가 이랬어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농촌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그런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급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다음 동아일보는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빨간색으로 했는데 중요해요. 그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러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분화로드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각각의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개 다 나오네요.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죠. 교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당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로 이제 전개되었던 농민과 노동 운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당시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토지가 다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지주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용을 보세요. 소작료를 얼마나 냈다고 나옵니까? 수확량의 70%가 넘는 소작료를 냈대요. 진짜 1년 동안 피땀 흘려 아무리 일해도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는 거는 얼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암태도에서의 이제 소작쟁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소작료를 40%까지 낮추는 데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다. 왜 소작쟁이를 하게 됐는지 너무나 그죠? 불보듯 뻔하죠. 그죠? 너무 심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도 이제 파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이제 원산이었어요. 원산. 요것과 관련된 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여기 이쪽 한번 교과서 요거 한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더 확대를 요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했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확대한 모습을 봅시다. 자, 한일 노동자 간의 임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빨간색은 일본 사람이고 파란색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빨간색 진한 거는 남자, 흐린 거는 여자. 그래서 일본 남성이 이만큼의 당시 임금을 받으면 일본 여성은 한 절반 정도 받았나 봐요. 근데 한국인 남성은 어때요? 일본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다 더해서 한국인 여성은 당시 남성의 또 절반의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이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한국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쵸? 일본에 비해서 그쵸? 더 점점 안 그래도 임금이 굉장히 턱없이 낮은 그러한 모습인데 당시 임금이 점점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공동행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민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유를 말해보자. 그쵸?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또 이제 1920년대 행해졌던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작료를 낮춰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요구였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장시간의 노동, 저임금, 일본인과의 차별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마찬가지로 이런 노동자 파업과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겠죠. 당시 농민과 노동자가 내세웠을 구호를 상상해서 써보자.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써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920년대 이렇게 실력 양성과 운동과 농민 노동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다가 세 번째 그 다음 장에는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이제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누가 지원을 해줬다고 했습니까? 식민지 기간의 가장 큰 민족 운동 항일 단체였던 누구? 신간회였죠. 그쵸? 그래서 신간회가 이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해방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그 시작은 광주 지역에 있었던 이제 독서회라고 하는 그쵸? 하나의 무슨 오늘날로 치면 동아리 모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학생들이 동원되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마지막 신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 선생님이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밑줄은 쳐볼게요. 자, 당시 실력 양성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당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하자라고 하는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타협적인 민족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세력은 결국에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서 민족운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왜 얘네들과 손을 잡게 되었느냐? 1925년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힘을 합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간의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하고 여기가 조금 우리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란 과연 무엇이냐? 아래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회주의가 무엇이냐? 누굴까요? 기회주의는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맞아요.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의 자치권을 획득하자라고 하는 자치론을 주장했었던 타협적인 민족주의자, 이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여기서는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만든 단체가 신간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30, 40년대에 당시 일제가 민족 말살 통치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고 할 때에 우리의 것을 지키자, 우리의 민족 문화를 수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